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 업무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비트코인 중국은 2011년 상하이에서 설립됐으며 한때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지만 중국의 정책 때문에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1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소유한 소위 100만 장자의 비율이 사상 처음 1%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각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최근 한 달간 한국전력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의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45%가 넘는 만큼 국민연금의 이 같은 선택은 탈석탄 투자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채권을 발행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 2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자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약하게 출발했지만 지금 점점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슈가 다소 섞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으로 엔터주, 소비주들이 강세 보이는 반면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진단키트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치열한 3위 공방을 오늘도 벌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시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46% 상승한 3,27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4포인트 상승세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0.87% 상승한 1,02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8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6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도 111억 원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7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94억 원, 외국인이 1,04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1,49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엔터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전선주, 항공주가 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도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사 골든프레임을 인수했다고 밝히자 주가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현재 10.37% 상승한 1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옵티시스, 정치권의 메타버스 활용 이슈에 상승세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8.25% 올려 세운 2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M게임이 PC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의 중국 현지 매출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M게임이 5.20% 올려 세운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희시스템이 2%의 강세, 한빛소프트까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확산 우려가 고조되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19.80% 상승한 85,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20% 올려 세운 28,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상승세 큽니다. 28.46% 상승한 16,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수젠텍이 13%의 강세, 랩지노미스까지 1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엔터주 살펴보시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플랫폼 기업으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 재도약이 예상된다는 보고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오프라인 공연 재개와 굿즈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수익 창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의 매수세까지 들어옵니다. 네, 하이브가 현재 0.31% 상승한 32만 5,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CJENM이 5.60% 상승한 18만 4,900원, JYP엔터가 2%의 강세, SM이 2%, YG엔터테인먼트까지 현재 5.56% 올려 세운 5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선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세가 꺾인 걸까요? 하락폭 키우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전선이 현재 9.75% 하락한 3,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호반산업인데요.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최종 인수자가 될 경우 대한전선도 수혜를 입을 거란 이슈도 있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고요. 이어서 대원전선 오늘 일가가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세에 더했습니다. 한때 윤석열 관련주로도 묶였던 종목이죠. 대원전선 현재 7.98% 빠지면서 3,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3% 약세, KBI메탈까지 6%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시죠. 네, 항공주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입니다. 현재 한진칼이 1.75% 하락한 6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가 3% 약세, 티웨이 항공이 4.06% 하락한 4,1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까지 2%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 카카오의 시총 3위 자리를 내준 네이버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사업과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네이버에 대해서 하반기 콘텐츠 사업의 성장성 확보 여부가 기업 가치 레벨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면서 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3% 증가, 또 영업이익률은 20%가량 증가할 것을 예상하면서 오늘 강세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7.93% 상승한 4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들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어느 한 종목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언택트, 컨택트 이렇게 분류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언택트와 콘텐츠 뭔가 플랫폼 사업에도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시장 분위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나오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오전 시장까지는 코스피 매도, 코스닥 시장 매수세를 오전에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기관, 양시장 모두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엔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주성 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엔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SKI 테크놀로지,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시젠, CJENM, MBT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큰 틀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이 플랫폼 확장에 주목하는 증시로 좀 정해봤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배경 먼저 보자면 이제 전일 이 파월 의장 연설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특히 나스닥 중심의 이런 기술주 상승을 이끈 상황 등이 우리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 거래일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인데 또 다른 순환매 측면에서의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큰 틀에서 이런 특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네이버와 카카오 강세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이 플랫폼 확장에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와 연관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오늘 엔터 업종의 강세, 그러니까 이면에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와의
연합 기대감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하이브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연합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 뭐 SM 이수만 대표의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서 작용하면서 이 엔터업종 같은 경우 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뭐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라던가 매출 확대를 통한 외형 확장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엔터업종에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엔터업종 강세의 최근 주 요인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뭐 네이버와 카카오 이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엔터업종뿐 아니라 뭐 금융, 쇼핑 등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확장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확장에 따른 결실이 이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네이버와 이런 카카오의 주가 강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다양한 산업과의 이런 시너지 기대감은 당분간 우리 시장 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시가 된다라는 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이 플랫폼 확장에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선제적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에 따라 시장이 좀 완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는 엔터와 또 금융업종이랑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간밤에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의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조금 더 자세히 오늘 시장 분석 좀 도와주세요. 예, 시장의 지수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수는 좋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추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느낌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하방이 강하게 받치고 있는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위쪽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중기적으로 지수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내에 3,400선까지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 특히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상존해 있습니다만 시장은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내성이 길러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의 독주가 연일 아무래도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총 자리를 놓고 자리를 싸우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카카오 대비 네이버의 그런 움직임들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엔터주들과의 협업 관계를 설명을 하셨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번에 쿠팡 사태 이후에 오히려 네이버 쇼핑에 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네이버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이제 새로운 수익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카카오 재료들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네이버도 카카오 못지않은 그런 재료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양 기업 많은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좀 굳게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전히 개인들 비중이 높은 가운데에서 이런 종목들에 관련된 움직임은 상당히 규칙화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죠. 오늘 같은 경우 가치주들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가치주들도 일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쉬어졌던 제약바이오의 오늘 또 상승을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한 업종의 소외를 받는다라든지 일방적으로 한 업종이 독주를 시작한다라고 보기는 현 장세가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2020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가는 종목들을 내가 빠르게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점검을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그러한 종목들을 밑에서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수익을 조금 빠르게 내겠다라고 생각보다는 긴 호흡으로 수익을 따박따박 모아가겠다라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시장은 재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면서 당장은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갖고 있는 업종에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따라서 따라가는 매매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위주로 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시장은 좀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 보여주는 오늘의 모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 종목들 잘 지키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지난주 말 후반쯤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 지금 파월 의장이 불을 끄기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파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시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특히나 그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블러드 총재가 비둘기에서 매우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코멘트를 날리면서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블러드 총재뿐만이 아니라 FOMC 회의 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비둘기냐 매냐 이것을 따질 때 어떤 현상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둘기고 고집을 꼭 피워야 된다 이 뜻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철저히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저도 이 시간에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다들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페드나 리치먼드 쪽에서 보여드렸던 PC, PI 지표나 또 아트락에 대해서 제가 GDP 나우 같은 그런 전망치를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것과 많이 차이 나는 견해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뭐가 뭘로 변했다 이렇게까지 전망을 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러드 총재가 최근에 썼었던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은 변동성이 보일 수 있는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 이런 표현이요.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고 베리 타이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타이트하다 이런 표현에서 베리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몇 달 동안 이 고용시장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 앞에 rather further 이런 또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좀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가지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페드에서 나왔었던 전망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매로 변했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번 FOMC 회의에 나온 프로젝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GDP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시 PC 인플레이션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PC 인플레이션 표를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분들은 페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C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이 페드에서 나오는 이 전망치를 볼 때 이 푸른 점선으로 표시한 게 이 3월의 회의고 지금 좀 더 명확하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게 이번에 회의 내용이거든요. 전망치요. 근데 변화된 내용을 보면은 21년도가 뭐 이렇게 점선이 확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옆으로 이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치 2.1에서 2.6% 사이에서 움직이던 것이 2.9에서 3.5 정도로 지금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표 2022년 거 보시면은 가운데 쪽이 좀 올라 있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좀 스프레드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1.9에서 2.0이 가장 3월 회의 때 높았었는데 그게 1.9에서 2.0 그리고 2.1에서 2.2, 2.3에서 2.4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좀 이렇게 키가 같이 좀 낮아지지만 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2023년 표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롱거런 쪽으로 가면 아주 거의 맨 아래쪽을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회의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1년 올해의 전망이 가장 큰 변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2년 내년을 보면은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이고 2023년 이후는 기존의 전망치에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가장 크게 변화되겠지만 이미 패드가 했었던 그 자료들 내용 그대로 그 수준이고 23년 이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그 점도표에 대한 해석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되죠. 지난주에 아마 리얼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쪽을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현재 상태가 위기 상황하고 약 1.5%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로 좁히느냐 또 어떠한 방식으로 좁히느냐를 어떻게 코멘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만약 0.5 이상도 넘어가서 만약 1%까지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정말로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를 올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결국 1.5% 중에서 0.5% 정도가 금리 조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3%대 인플레이션이 2%로 줄어드는 것은 1% 정도가 자연 감소한다. 결국 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일시적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점도표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보면 틀리고 저렇게 보면 틀린 것이죠.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년 뒤에 1% 정도 인플레이션이 하향 조정된다 이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아닌 것이고 이번 회의 내용과 같이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 금리 수준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그리고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의 금리하고 같은 수준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당시에 보였었던 유동성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동성 때문에 만들어졌던 실적 상세로 이어져서 자산시장 흐름이 강세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또 변화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제가 두 번째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자산 매입 그 내용이요. 그거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정을 했고 자산 구성 항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채권의 듀레이션마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질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금리하고 더불어서 패드 자산 구조를 놓고 봤을 때 향후 자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반나절 흔들렸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그 뒤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 이런 것들은 표현 억구상을 트집잡으면 그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내용이 나와서도 회의 때 어떠한 시장 반응이 나올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번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 것이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테고 그 반응이 중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시장은 중기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변한 정책은 없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측면이라는 거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조정이나 어느 정도 충격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을 보자니까요. 원달러 환율보다 유로화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특별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원화를 갖다 붙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왜 강세를 보이느냐? 뭐 미국이 정책을 바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또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저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될까?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유로화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달러하고 뭐 우리 원화를 볼 것이 아니라 위엔화, 중국의 위엔화 보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로 달러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은 맨 위가 달러입니다. 달러고 가운데가 위엔화 그리고 아래쪽이 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검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은 FOMC 회의 직후에 나타났었던 흐름입니다. 달러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측면입니다. 가운데 표가 올라간 데서 강세가 아니라 저건 약세입니다. 우리 원화 가치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데 중국도는 그다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달러만큼 변동이 되고 있는 게 어딘가 놓고 보면은 맨 아래쪽에 유로죠. 그리고 오늘 어제 사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푸른색 박스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위엔화 같은 경우 그대로 또 딱 달러하고 똑같이 약세를 보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유로 쪽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하고 유로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스탠스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머징 마켓 통하다. 그냥 달러 쪽에 그냥 반대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듯한 흐름이지만 실질적인 주 흐름의 요인은 유로하고 달러 사이 틈새에 껴있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것은 유로 쪽에 그러니까 ECB 쪽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점을 살펴봤냐면 ECB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어떤 이사회 의장격인 그런 역을 하고 있는 인사, 그러니까 필립 레인이라는 그 분이 블룸버그 쪽하고 인터뷰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ECB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17일 공개가 됐는데 그때부터 저 달러 흐름이 더 가속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드 쪽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22 쪽의 인사가 인터뷰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22 쪽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폭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22가 채권 매입 정책을 지속하겠다. 한마디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국하고 유로 경제 흐름이 틀리다. 페드하고 22는 그렇기 때문에 행보가 틀려질 수 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결정된 건 없다. Nothing is decided until everything is decided. 모든 게 결정될 때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22쪽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패드는 뭐가 어떤 것이 전망이 되면서 어떻게 결과를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쪽은 이번 여름을 지나 겨울까지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쪽에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가? 22쪽은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유로존의 경제지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니까 첫째로 고용지표 살펴보니까요. 이 푸른색 막대기로 지금 고용률이 좀 개선이 되는 건 확실하게 표를 볼 수가 있는데 붉은색 표로 보이는 이 실업률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8%대 중반으로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5%대 아래로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속 좀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22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러한 붉은색 실업률을 봤을 때는 유로존이 미국하고는 여태까지는 같이 개선이 되었는데 향후는 좀 틀려질 수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 고용지표의 회복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옆에 지금 푸른색 선은 지금 실선으로 나타난 것은 여태까지 실제고요. 옆에 점선들로 나타나는 것이 22의 전망하고 또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인데 지금 2022년 낮아졌다가 2023년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4% 수준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3%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2%로 겨우 수렴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1.4%에 수렴되고 있는 유로존하고 경기 자체가 틀린 것이고 여기서는 긴축을 전혀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로존 쪽은 급격한 정책 가능성이 거의 없고 8월에 계절적으로 채권 매입이 줄어드는 그런 일정상의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8월에 채권 매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되는 9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 문제하고 통틀어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다 해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급격한 정책을 보이고 있는 패드하고 우린 틀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 나오면서 유로 꺾이고 달러 강세로 가속이 더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12쪽에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 가속화되는 유동성 공급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는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달러 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면의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것이 22발 긍정적 요인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발 긍정적인 영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용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시장은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팀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네,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시면요.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네이버가 17.7%, SNT가 15.2%, SM라이프 디자인 8.4% 수익 냈었죠. TS 인베스트먼트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2%의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우성사료도 16.6%, IHQ는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구간에서 수익 챙겼습니다. 도성파텍 12.7% 목표가 달성했고요. M게임도 10.1% 달성했었죠. 네, 보령제약은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 HMM이 포트 제외되면서 20.2%나 수익 챙겨갔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신성 델타테크 목표가 달성했고요. 15.4% 수익 냈고요. 한전산업이 4.1% 수익 내면서 포트 제외됐었죠. 대성창투는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다음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이고 남해화학이 8.9% 수익 내줬고 서암기계공업 빠른 시간 내에 16.4% 목표가 달성했었죠. 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3종목 담겨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대상, 보령제약, 그리고 보령제약이 현재 0.4% 수익 중입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도너리포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주연 의원님이 주요소라는 저녁 채널에서 또 소개해주신 종목이죠. CJ ENM이 지금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하시고 이미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다면서요. CJ ENM 리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어제 울선 위로 시장이 돌파해서 안착하더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고점 저항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정도 또 살짝 뚫어놓고 살짝 뭐 눌리는 그런 뭐 눌림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죄송합니다. 오늘 뭐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2분기 실적까지는 이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또 별도로 CJ ENM 같이 이렇게 또 기업적인 측면 부분에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CJ ENM은 제가 주유소에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저점 구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CJ ENM의 기술적인 부분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 저항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저항권을 전 고점 저항 자리를 뚫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세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CJ ENM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국내 컨텐츠 최다 보유하고 있고요. 예능이라든지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컨텐츠 강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 IPTV라든지 방송 매체들이 좀 더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보다는 가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방영이 된다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된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을 유통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좀 의뢰 입장에서 방송사에서 방영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고 했는데 최근 이제 OTT라는 산업 생태가 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그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국내외로 OT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의 확보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가베 입장에서 이 수수료라든지 수익률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지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J ENM이 요번에 그동안 사용했던 CJ ENM의 컨텐츠들을 사용했던 IPTV 요곳에서 결국은 기존의 그 수수료 측면을 좀 더 이렇게 올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인상하는 폭이 아니라 한 1000% 정도 이렇게 높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LG U+ 모바일에서 이제 쓸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CJ ENM과는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못 보게 되었고요. KT와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잘 풀리게 되면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측면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 CJ ENM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티빙이라는 기업을 CJ ENM에서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티빙 가입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34만 명, 아마 이번 달 말 지나고 나면 또 이번 달 가입자 수 얼마나 늘어났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 34만 명이 7,800원이라는 이 월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한다면 한 달에 한 26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1년이면 3천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34만 명이 1년 내도록 34만 명만 그대로 되느냐? 물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입자 수는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CJ ENM이 IPTV에 지금 딱히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게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작하고 이렇게 생산하는 컨텐츠들을 티빙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티빙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경우에는 티빙 가입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CJ ENM의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 올해 컨센서스 한 3천억 정도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더 상향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투자는 꾸준히 진행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전망치도 굉장히 좀 밝게 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천억의 영업이익, 3,400억, 3,800억 내년 이렇게 지금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 티빙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이 수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성장이 예상되는데 그 성장 폭이 더 빠르게, 더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CJ ENM의 이제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음악이라든지 공연, 영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매출 비중이 이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 10% 정도 되는데 물론 음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니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딱히 그렇게 매출이 큰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될 경우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죠. 이런 영화 관련주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지금 그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할 경우에 국내 이제 웨이브라는 이 OTT 업체, 그 다음에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즌, 그리고 CJ ENM에서 운영하고 있는 티빙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큰 기업들 세 군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큰 OTT 글로벌 OTT 기업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합병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일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시즌과의 합병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CJ ENM 같은 경우 지금 지니뮤직이라는 걸 통해서 KT와의 지분이 지금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뮤직을 통한 티빙의 상장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즌도 아직 상장돼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OTT 부분을 또 따로 떼서 합병을 한다든지 상장을 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 CJ ENM이라는 기업의 유리한 쪽으로의 이런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항도 잘 돌파해 놓고 목표 주가를 19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 이제 저항 자리를 본다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한 19만 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종목이에요. 4조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추세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면 단기 조정을 조금 받고 거래량 터지고 또 단기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추세대 상단까지 뚫어낸다면 뭐 한 번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 눌림은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생각하시고요. 조정 시에 뭐 신규로 또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수익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저항 자리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전략을 좀 지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던 CJ ENM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 포트에 들어가 있는 CJ ENM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목표 주가 상향시킨 19만 원까지는 일단 끌고 가보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보유하신 분들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지금 5% 이상,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CJ ENM입니다.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상승분 나오고 있고 목표가도 더 상향 조정을 해주셨는데요. 이주연 의원님이 또 주유소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니까 저녁 방송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주유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여러 종목을 또 케어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이 종목들도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딱히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지포스트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21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해야지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이 이제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앞에 보시면 뭐 이렇게 단기적인 저항 자리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5월 달에도 홍보를 좀 많이 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윗꼬리가 달리는 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21선 위에서 주가가 한 2, 3일 정도 움직여준다고 했을 때는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34,000원까지 지켜보시고요. 요 부분까지 올라온 이후에 한 차례 살짝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니까 이거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급락이 나오고, 음식료 관련주들,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섹터입니다. 그래서, 시총도, 무거운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상이 오늘 뭐 좀 눌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전일 저점 구간을 지켜주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크게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어저께 이제 5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눌림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눌림의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다시 한번 단기적인 추세는 상방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저항까지는 무난하게 또 올라오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는 뭐 또 박스권 흐름으로의 잔잔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모아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이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이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현우산업과 함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우산업이 이제 뭐 그 대본을 넘기기 전에 멀쩡했던 종목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바람에 이걸 이제 놓쳤는데 어찌됐든 보령제약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지금 백신 관련주들, 뭐 글로벌 백신 허브 관련주죠. 요 뭐 서린바이오라든지
CMO 관련주들부터 해서 그리고 뭐 mRNA 관련주들 지금 오늘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보령제약 역시 보령 바이오파마를 통해서 러시아 백신을 CMO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령 바이오파마 그리고 바이젠셀이라는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 역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의 어저께 저점 매수하신 분들 뭐 문의 많이 주셨는데요. 음봉에 항상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뭐 내일이나 모레쯤 목요일 금요일 지나고 나서 주봉상의 밀림을 끝내고 난다면 월요일부터 또 한번 시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 한번 잘 간소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 대한 AS 받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CJ ENM 같은 종목들도 꼭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